오늘은 섬뜩한 미래를 예견한 소설 멋진 신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올더스 헉슬리이며 1932년에 출판된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놀라운 것은 소설의 많은 부분이 이미 현대 사회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설은 중앙런던 부화센터라는 거대한 흰색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건물 입구에는 세 개국의 표어인 사회성, 동일성, 안정성이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포드 기원 632년, 즉 2532년이라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구에는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문명사회의 인류는 세계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문명사회 인류를 언급했다면 비문명사회 인류도 존재하겠죠. 내 문명사회 밖에는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그곳 사람들의 모습은 먼저 넘어가고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국 사람들이 믿는 신은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헨리 포드입니다. 네, 바로 포드 자동차 회사 설립자인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인물입니다. 그의 생산 방식은 자동차를 대중적인 제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방식과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까지 혁신했습니다. 미국 학자 마이클 하트가 저술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100명의 인물 목록에서 헨리 포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기업가입니다. 포드는 시골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12살 때는 자신만의 기계 작업실을 만들었고 15살에는 직접 내연기관을 제작했습니다. 1896년 33세의 포드는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들었고 1903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며 1908년에 유명한 T형 자동차를 $850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습니다. 당시 비슷한 유형의 자동차 가격은 $2,000에서 $3,000 수준이었습니다. 1913년에는 자동차 생산 공정을 세분화하여 최초의 자동차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구축했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1927년에 T형 자동차 가격을 $290까지 낮추어 노동자가 2달치 월급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으며 일반 가정에 보급되었고 미국은 바퀴 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설 멋진 신세계의 배경은 서기 26세기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사회는 고도로 컨베이어 벨트화된 초정밀 분업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업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발명한 헨리 포드는 자연스럽게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서력 기원을 사용했지만 새로운 세계에서는 T형 자동차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포드 기원을 사용합니다. 1908년 포드가 T형 자동차를 출시한 해는 포드 원년으로 불립니다. 서기 26세기에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 출산은 완전히 포기되었고 인공수정과 체외 배양을 통해 후손을 번식합니다. 즉 태아의 전체 발달 과정은 더 이상 모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런던 부화센터의 직원들은 수정란을 배양병에 넣고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배아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배양 용기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교체되며 결국 아기는 마치 제품이 출고되듯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러한 생산라인 방식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마치 공산품처럼 등급이 매겨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이라는 5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알파와 베타는 고급 계층으로 우수한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탄생하며 수정란 단계에서부터 최상의 관리를 받아 장차 지도자나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됩니다. 반면 감마는 일반 계층으로 평민에 해당하며 델타와 엡실론은 최하층으로 지능이 낮고 단순 육체 노동에 종사합니다. 이러한 계급 차이는 수정란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위 계급의 수정란은 영양 물질의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소 섭취도 제한되며 낮은 계급일수록 공급이 더 적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대뇌이며 그 다음은 골격입니다. 이로 인해 하위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낮고 키가 작아 고급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위 계급의 수정란은 보카노프스키 과정이라는 대량 복제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개체로 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드물게 하나의 수정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열하여 각각 독립적인 배아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일란성 쌍둥이나 새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낮지만 세계국에서는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통해 하나의 수정란을 8에서 96개의 배아로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배아는 완전한 태아, 즉 완전한 아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국 부화센터 책임자는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남녀를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사회계층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국에는 엄격한 계급제도가 존재하지만 저희 계층 사람들은 불만이 없고 오히려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세계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하며 불쾌한 냄새나 거리는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파리나 모기조차도 멸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에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오락과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골프장, 댄스홀, 컬러 입체 영화관은 물론 전자공, 음악 브리지, 향기악기 등 끊임없이 새로운 놀거리가 등장합니다. 특히 가장 멋진 것은 모든 계층에 보급된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자유시간에 언제든 즉흥적인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일부 일처제와 같은 가족 책임의 개념은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성관계만 즐기며 신체의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 시련이나 사별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신체 조건만 허용된다면 1년 365일 매일 다른 사람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얼핏 생각해보면 멋지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이름이 멋진 신세계인가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의 행복에는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분과 안정은 세계국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새겨진 신념이며 통치자는 모든 사람 사상에 물질적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사회의 완벽한 나사못으로 길들입니다. 세계국 통치자들은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뇌 교육, 물질적 만족, 그리고 약물 유혹입니다. 먼저 세뇌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등급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충성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급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세계국에서는 신생아가 모체에서 직접 태어나지 않고 가족이나 부모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신생아는 부화센터에서 자라면서 집단 교육을 받습니다. 부화센터에는 파블로프 조건반사 설정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신생아들을 세뇌하는 장소입니다. 세뇌를 거친 신생아들은 자신의 출고 설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자신의 계급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가 델타나 엡실론 같은 하위 계급일 경우 부화센터 직원들은 파블로프 조건반사 훈련을 통해 어릴 때부터 꽃과책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줍니다.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꽃과책을 아기 옆에 놓고 아기가 손을 뻗어 만지려 할 때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아기는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잠재의식 속에서 꽃과책을 고통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마치 파블로프 실험의 강아지와 비슷합니다. 파블로프 조건반사 실험에서 직원들은 강아지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릴 때마다 종을 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의 뇌신경계는 종소리와 먹이를 연결하게 되고 나중에는 음식이 없어도 종소리만 듣고도 무의식적으로 침을 흘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훈련받은 하위계급 신생아들은 꽃이나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끼게 되고 평생 책을 읽거나 자연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파블로프 조건반사 훈련 외에도 부화센터는 수면요법을 통해 모든 신생아를 세뇌합니다. 아이들이 잠들면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교리를 속삭입니다. 예를 들어 베타 아기에게는 알파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고 그들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는 베타라서 정말 좋아. 게다가 우리는 감마나 델타보다는 훨씬 낫지. 감마는 초록색 옷을 입고 매우 멍청해.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는데 나는 델타 아이들과 놀고 싶지 않아. 엡실론 아이들은 더 최악. 너무 멍청해서 글도 못 읽고 검은색 옷을 입는데 그건 더러운 색이지. 나는 베타라서 참 다행이야. 와 같은 내용을 주입합니다. 다른 계급에도 각자에게 맞는 세뇌 교리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계급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게 됩니다. 세계국에서는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사이에 양방향의 계급 차별이 존재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속감과 명예심은 사회 불안정 요소를 크게 줄여줍니다. 세뇌 교육에 이어 세계국 사회 안정의 두 번째 비결인 물질적 만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국 사람들은 의식주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전쟁, 기근,
질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쾌락주의는 사회 전체의 유일한 철학이자 종교며 사람들의 일상은 저급하고 값싼 오락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나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불만이나 일탈행위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모습은 1차원적 인간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964년 독일계 미국인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마르쿠제가 제시한 이 개념은 발달된 산업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능력을 상실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적 수준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서 우리는 현재의 삶과 다른 삶을 상상하거나 추구할 능력을 잃어버린 1차원적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디어 유혹과 선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물질 세계에 빠져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끼며 거대한 이데올로기 기계 속에 하찮은 나사가 되어갑니다. 세뇌교육과 물질적 만족 외에도 세계국에는 사회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비결인 약물 유혹이 존재합니다. 세계국에는 순식간에 행복감을 높여주는 소마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소설에 따르면 이 약물은 기독교와 알코올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둘의 단점은 없다고 묘사됩니다. 1큐빅센티미터의 소마는 10가지 슬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실은 소마가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도피형 쾌락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상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행복의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따라서 소마는 행복을 위한 약이 아니라 행복감을 이용하여 대중을 노예화하는 통치수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가 헉슬리는 소설 속에서 화학약물이 인간 정신을 마비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말년에 LSD 환각제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소설 속 예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멋진 신세계는 폭력적인 전체주의 대신 저속한 쾌락을 통해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부드러운 전체주의입니다. 모두가 감각적 자극과 약물에 취한 채 살아가는 좀비와 같습니다. 세계국 사람들은 노예가 된 것을 철저히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의 통치는 철창 감옥을 벨벳 감옥으로 바꾸어 탈출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세계국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만인 존의 등장으로 이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세계국의 문명사회 밖에는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야만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야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사고방식이 신세계 사람들에게는 너무 전통적이며 구식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유지하고 남녀 관계는 1대1이며 결혼과 자연 출산을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여가 시간에는 책을 읽고 사색합니다. 어느 하루는 알파계급 심리학자 버나드 마르크스는 연구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베타계급 성파트너 레니나와 함께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세계국의 부하센터에서 일하는 버나드는 최고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알파인들보다 왜소한 체격을 지녔는데 이는 대하 시절 실수로 혈액에 알코올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외모 때문에 늘 자격지심을 느끼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버나드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 레니나에게 내가 비록 썩 훌륭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설령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버나드가 이미 자아의식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세계국 통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현행 사회제도의 의문을 품을 수 있으며 사회 안정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호구역 여행 중 버나드와 레니나는 보호구역에 속하지 않던 여성 린다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린다는 원래 신세계의 베타급 여성이었지만 20여 년 전 성파트너인 부하센터 책임자 토마킨과 보호구역을 방문했다가 예기치 못하게 헤어져 보호구역에 갇히게 되었고 얼마 후 토마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는 낙태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린다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20여 년 동안 보호구역에서 자랐고 이름은 존입니다. 존의 아버지 토마키는 신세계 최고 계급인 알파였고 어머니 린다 또한 고계급 베타였습니다. 따라서 존은 매우 우수한 혈통을 가졌어야 했지만 만족 보호구역이라는 미개한 곳에서 자라 구색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버나드는 존을 보자마자 이질적인 야만인의 진귀함을 깨닫고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버나드의 친구 헬르몰츠 왓슨이 전화를 걸어와 보아센터 책임자 토마킨에게 곧 강등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 목적을 위해 또한 토마킨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버나드는 존과 그의 어머니 린다를 신세계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세계에서 자연 출산한 아이를 갖는 것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책임자 토마킨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나드에게 정보를 준 친구 헬르몰츠는 신세계의 또 다른 이단하였습니다. 헬르몰츠는 세계국 감정공학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선전 기술에 능하고 글쓰기를 잘했습니다. 즉 세계국 정부의 세뇌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헬르몰츠는 자신의 선전 활동에 흥미를 잃고 신세계의 쾌락적인 삶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나드에게 지난 2주 동안 모든 여자들과 관계를 끊었는데 이 일이 학원에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헬르몰츠는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 진정한 인간 감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육체적 쾌락을 좇는 삶을 끝낸 것은 사실상 신세계 체제에 대한 반항이었고 이미 육체적인 만족이 아닌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훗날 시인을 꿈꾸는 헬르몰츠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좋아하는 존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헬르몰츠는 존에게 자신이 쓴 고독에 관한 시를 읽어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만 존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헬르몰츠에게 셰익스피어의 시 불사조와 산비둘기를 낭독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요란하게 노래하고 있네. 그 새는 외로운 아라비아 나무 위에 앉아있지. 그 새가 슬픈 전령이 되어 나팔을 불게 하라. 헬르몰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처음으로 문학의 힘을 느꼈습니다. 다시 존의 어머니 린다에게 돌아가 보면 린다는 신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맛보지 못했던 소마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린다는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는 이 작은 활약을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에 온 존은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존은 문학을 사랑했고 특히 셰익스피어의 글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에서는 셰익스피어 전집은커녕 책조차 없었으며 어떤 형태의 고급 예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각을 자극하는 짧은 동영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문학과 예술은 종종 갈등을 표현하고 현실과 고통을 초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등과 고통이 없는 신세계에서 문학과 예술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은 또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레니나에게 첫눈에 반했고 레니나도 존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존은 영원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약속을 원하며 레니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으나 레니나는 존에게 오직 유욕만을 보여줬습니다. 존은 레니나에게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 신성한 의식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당신이 그의 순결한 매듭을 풀면. 레니나는 존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존은 유욕에만 치중하는 감정을 매우 추잡하다고 여기며 분노하며 레니나를 밀쳐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 존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린다가 소마 과다 복용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존은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환각에 빠져 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린다는 환각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존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신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존이 왜 슬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따른 충격으로 존은 이 신세계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린다가 세상을 떠난 병원에는 100명이 넘는 육체 노동자인 델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할 때 병원 관리자에게서 정량의 소마를 받았습니다. 그날 분노한 존은 델타인들의 손에서 소마를 빼앗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끔찍한 것을 절대 받지 마. 이건 마약이야. 영혼과 신체를 빼앗는 이중독품이야. 이것들을 모두 버리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러 왔습니다. 존의 행동은 병원에 작지 않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헬르몰츠와 버나드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헬르몰츠 또한 존의 편에 서서 소마를 창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하여 소동은 끝났지만 마침내 존, 헬름홀츠, 버나드 세 사람은 세계국 대통령 무스타파 몬드의 사무실로 연행되었습니다. 존과 대통령이 나눈 대화 부분이 아마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무스타파 대통령은 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곳이 그렇게도 싫은가? 존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좋았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현악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때로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도.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 셰익스피어 시집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존은 놀란 눈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통령님도 셰익스피어 책을 읽나요? 이곳 사람들은 그 책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긴 하지. 나는 극소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이 책은 이곳에서는 금서야. 여기 법은 내가 만든 것이기에 물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셰익스피어를 금지하시는 겁니까? 셰익스피어는 옛날 것이야. 오래된 것은 여기에서 쓸모가 없거든. 오래되었지만 극히 아름다운 것인데 쓸모가 없나요? 바로 오래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금지한 거야. 우리는 사람들이 오래된 것에 매료되는 것을 원치 않아. 사람들이 눈앞에 새로운 것만 보기를 원해. 잠시 침묵하던 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강간영화보다는 훨씬 나은데. 존의 반응에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더 낫지. 하지만 그건 안정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보면 돼. 우리는 행복과 이른바 고상한 예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분명 배양병에서 모든 계급을 출생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을 최상위계급인 알파로 만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다시 웃으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네. 전부 알파로 구성된 사회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울 것이야. 알파에게 하위 계급의 일을 시키면 미쳐버릴 것이고, 알파는 알파다운 일을, 하위 계급식의 희생은 하위 계급이 감당해야 돼. 실은 엡실론이 사회의 기반을 형성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모두 그들 위에 세워져 있어. 그들은 국가라는 로켓이 알맞은 궤도로 비행할 수 있는 방향성 자이로스코프야. 안정적인 사회의 이상적인 인구 비율은 빙산처럼 9분의 8은 수면 아래, 9분의 1은 수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뜻은 현대 사회의 피라미드식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알파 계층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하며 그 수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힘없고 무력한 엡실론 계층은 피라미드 맨 아래에 위치하며 수가 가장 많습니다. 중산층은 수적으로는 하층민보다 훨씬 적으며 사회적 영향력은 권력층에 비해 아주 미약합니다. 대통령과의 사상적 교류를 통해 존은 자신의 가치관이 신세계의 사회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존이 남아서 계속 실험 대상이 되기를 바랬지만 존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심을 떠나 버려진 등대를 찾아 세상과 단절된 금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존의 두 친구인 헬름홀츠와 버나드는 반체제 인사들을 추방하는 빙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존의 고립된 삶은 신세계 사람들에게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명의 세례를 거부하고 낡고 부패한 관념을 버리지 않는 이 야만인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존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32년 처음 출판된 멋진 신세계는 발표와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조지 오웰의 1984, 예브게니 자мя진의 우리들과 함께 반유토피아 3부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유토피아 문학은 부정적인 이상사회를 반영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유토피아가 환상 속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한다면, 반유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추악하고 견딜 수 없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폐단이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설계자 올더스 헉슬리는 사회 안정의 핵심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의 등장은 왕왕 사회혁명의 전조가 되기 때문에 신세계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사고 능력을 말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상의 공백은 다양한 오락과 감각적 자극으로 채워집니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집필할 당시 20세기 기술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소설 속 많은 기술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체외 수정과 시험관 아기 기술이 그 예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연구팀이 인공자궁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태아의 체외 발달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5년 미디어 생태학의 창시자이자 미국 저명한 교육학자인 닐 포스트먼은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4에서 사람들은 고통에 의해 통제되었지만 멋진 신세계에서는 즐거움 때문에 자유를 잃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오웰의 예언이 아니라 헉슬리의 예언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명작을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꼼꼼히 읽었지만 효율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에는 3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엔터테인먼트화 되었습니다. 뉴스, 정치, 종교, 스포츠, 상업, 심지어 교육까지 기꺼이 엔터테인먼트의 부속물이 되었습니다. 1996년 오스트리아 언론인 한스 페터 마르틴과 독일 언론인 하랄트 슈만은 세계화 함정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그들은 이 책에서 놀이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두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500명 이상의 정치 및 비즈니스 엘리트가 포함된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전 세계 엘리트들은 기술 발전과 경제 세계화로 소수 사람들이 계층 이동과 빠른 부의 축적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의 사람들이 80%의 자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점차 소외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건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급 갈등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가 80%의 사람들에게 놀이개를 물리는 전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놀이개는 오락 활동일 수도 있고 성산업을 개방하거나 논쟁을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으며 드라마, 리얼리티 쇼, 연예인 가십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오락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놀이개 함정은 단순한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삶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새로운 미디어, 다양한 파편화된 정보가 우리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뉴스, 연예인 가십 등이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우리 삶은 점점 더 분산되고 매일 피상적인 즐거움과 환상적인 환희에 잠겨 있습니다. 헉슬리는 허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정신적 풍요와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책 속에서 야만인 존은 대통령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편안함이 필요 없고 신, 시, 위험, 자유, 선, 악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네는 지금 고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에 따르는 것은 음식의 부족, 질병의 고통, 노화로 인한 추함일 수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책 속의 예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